준호의 일상은 늘 빠듯했다. 그는 고등학생이었지만 방과 후에는 늘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부모님은 그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그는 홀로 외지에서 일하는 삼촌에게서 받는 소액의 생활비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몰래 싸들고 나와 동네의 길고양이들에게 나눠주었다. 또한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네의 낡은 공부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았다. 준호는 말없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가르쳐주고 어려운 문제들을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준호에게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게 해주었다. 어느 날 그는 동네 골목에서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준호는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잠재된 어떤 힘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불량배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후 어린아이를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그는 싸움은 피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다. 불량배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다. 그의 선행은 늘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 준호의 목에는 낡고 빛바랜 가죽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목걸이의 작은 펜던트에는 견고한 벼 이상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저명한 농학자이자 농업기술 혁신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준호에게 이 목걸이를 주며 이것은 너의 뿌리가 될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생명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이 될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준호는 가끔 목걸이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것은 그저 오래된 가죽의 특성이라고 치부했다. 목걸이와 함께 준호의 가방 속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이 항상 들어있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와 복잡한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식물 유전학 분석, 최신 농업 기술, 그리고 새로운 품종 개발에 대한 예측들이었다. 마치 세계적인 농업 과학자가 작성한 듯한 내용이었지만 준호는 이 수첩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는 밤늦도록 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하곤 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복잡한 식물학에 매료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어릴 적 할아버지가 그에게 식물의 생명력과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고, 그의 귀에는 그 이야기들이 마법처럼 들렸을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준호에게 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숨어 살았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약속해다오 라는 말을 남겼었다. 준호는 종종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늘 거대하고 아름다운 스마트 농장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식물이 한눈에 보이는 듯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의 귓께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성장, 조화, 그리고 너의 사명. 그 목소리는 그에게 깊은 사명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준호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매년 학교 축제의 일환으로 교내 과학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학생들의 과학적 재능을 발굴하고 미래 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승자에게는 명문과학기술 대학 입학 특례라는 파격적인 특전이 주어졌다. 준호는 아르바이트와 학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기에
이특 전에 눈이 갔다. 그는 자신의 숨겨진 농업과학 지식이라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교 내에는 막강한 과학 천재가 존재했다. 바로 학교 이사장의 딸이자 엄친딸로 불리는 윤소미, 요은소미 학생이었다. 그녀는 뛰어난 두뇌와 부유한 배경으로 정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늘 약한 학생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했다. 그녀는 교내 과학 경진대회의 유력한 우승 후보였고 아무도 그녀에게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느 날 윤소미 학생은 점심시간에 준호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다가왔다. 그는 준호의 낡은 옷차림과 조용한 성격을 비웃었다. 야, 이준호, 너도 이번 과학 경진대회에 나온다고 들었다 하. 내까짓게 감히 나랑 경쟁하겠다고. 너 같은 촌뜨기가 감히 이 대회에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어서 포기하고 꺼져.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준호의 손에 들려있던 프로젝트 계획서 초안을 빼앗아 거칠게 국여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주변 학생들은 윤소미의 위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준호를 동정하거나 비웃을 뿐이었다.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계획서를 바라보며 몸을 떨었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견딜 수 없는 서러움을 느꼈다. 윤소미의 비웃음과 주변 학생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의 뇌리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그가 남긴 가죽 목걸이가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 저는 너무 약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준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어떤 불꽃이 거세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너의 강함을 세상에 드러내라.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대회에 참가하여 윤소미의 오만함을 꺾고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진정한 힘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두 번째 삶은 이렇게 비극적이고도 비장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홀로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주변의 그 누구도 어린 준호가 윤소미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윤소미의 조롱 섞인 말은 이준호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그는 식탁 바닥에 흩어진 구겨진 계획서 조각들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다. 주변 학생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웃음이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그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는 건 아닐까? 불안감과 함께 후회감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외모와 시골 출신이라는 배경이 윤소미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고통이 자꾸만 뇌리를 스쳤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윤소미는 낄낄거리며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주변 학생들은 여전히 수군거렸다. 준호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계획서 조각들은 이미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뇌리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준호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진정한 강함은 네 안에 있다. 네 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그리고 그의 목에 걸린 가죽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할아버지의 영혼이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가 밤낮으로 연구했던 식물학 이론과 복잡한 유전자 분석 모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수첩 속의 다이어그램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뿌리 썩은 병에 걸린 인삼 작물들의 세포 구조,
천년초의 성장 조건, 그리고 대량 재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복잡한 숫자들과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유품인 목걸이와 수첩, 그리고 그의 꿈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목에 걸린 가죽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수첩을 비추자 그의 눈에는 수첩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생명의 영혼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뿌리 썩은 병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천년초를 대량으로 재배하여 마을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그의 눈에는 인삼이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천년초가 빛을 발하며 인삼밭을 살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는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낡은 책상에 앉아 과학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했다. 그는 뿌리 썩은 병의 원인과 천년초의 효능, 그리고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구체적인 수치와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윤소미가 무시했던 자신의 농촌 학생이라는 신분을 역이용하여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는 피곤을 느낄 새도 없었다. 이 대회는 그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의 존재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고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윤소미를 꺾고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존재했다. 새벽녘, 준호는 잠시 준비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르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대회가 그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지혜로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비장하고도 찬란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교내 과학 경진대회 예선전이 열리는 날, 학교 강당은 학생들의 웅성거림과 전시된 과학 프로젝트들의 복잡한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열기로 가득 찬 공기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준호는 낡은 교복 차림으로 강당 한쪽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대기실에서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프로젝트를 점검하거나 마지막 발표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윤소미는 최신형 노트북을 든 채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뛰어난 두뇌와 부유한 배경으로 이미 학교 안에서 천재로 불리는 존재였다. 그녀는 준호를 발견하고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야, 이준호, 너도 이번 과학 경진 대회에 나온다고 들었다 하네까짓게 감히 나랑 경쟁하겠다고. 네 프로젝트가 얼마나 엉터리일지 벌써부터 기대되는군. 어서 포기하고 꺼져. 그녀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준호의 가슴을 찔렀다. 준호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드디어 준호의 차례가 되었다. 진행 요원이 그의 이름을 호명하자 준호는 천천히 발표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텅 빈 무대와 높다란 천장은 그를 압도하는 듯했다.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저 시골뜨기 이준호가 발표한다고 겨우 저런 애가 대회에 나왔다니. 사람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편견이 가득했다. 발표장 심사위원석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은
학교 이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유명한 과학평론가였고, 다른 한 명은 교내 과학부장 선생님이었다. 그리고 맨 앞줄에는 이번 대회를 주최한 학교의 한소미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적인 인상이었지만 자신의 학교가 과학 경진 대회에서 명성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리적인 인물이었다. 준호를 흘끗 보더니 마치 이런 학생이 왜 나왔을까라는 듯한 태도로 심사표를 만지작거렸다. 자, 다음 발표는 이준호 학생입니다. 주제는 뿌리 썩은 병의 강한 인삼 품종 개량 연구입니다. 진행 요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소미와 그녀의 친구들은 맨 앞줄에 앉아 준호를 향해 야유를 보냈다. 하하하, 인삼 농부 자식은 역시 다르네. 발표가 시작되고 준호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으며 그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한소미 선생님은 그런 준호를 보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역시 내 예상대로군. 저런 애가 뭘 하겠어. 그녀는 그의 발표를 듣는 둥마는 둥하며 심사표에 낮은 점수를 기입했다. 바로 그때였다. 한소미 선생님의 비웃음이 준호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준호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의 목에 걸린 가죽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빛은 목걸이에서 흘러나와 그의 눈을 감쌌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스크린의 복잡한 유전자 구조와 식물 세포들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에너지의 흐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만 보이는 생명의 진실된 패턴이었다. 지금이야. 준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보는 것을 넘어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떨림 없이 단호했으며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뿌리 썩은 병의 강한 인삼 품종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 기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천년초라는 희귀 약초의 유전자 특성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스크린에 비추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인삼세포 속의 미세한 유전자 배열 변화와 천년초의 강력한 생명력을 4D 홀로그램처럼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 스크린에는 병든 인삼이 천년초의 유전자 주입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한소미 선생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이럴 리 없어. 저런 아이가, 저런 기술을, 이건 내가 연구하던 것과 너무 흡사한데. 그녀는 준호의 실력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박지원 박사는 심사위원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학교의 외부 초청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과거 준호 할아버지의 제자이자 저명한 식물과학자였다. 그는 준호의 발표에서 잊고 지냈던 어떤 익숙한 감각을 느꼈다. 이 기술, 이 유전자 분석, 설마. 그의 뇌리에는 오랜 옛날 함께 연구하던 한 노학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겼다. 박지원 박사는 심사위원실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조수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이준호 학생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봐라. 특히 그의 할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라. 최대한 빨리. 그는 준호의 할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옛 스승이자 천재 농학자였던 이덕수 리덕소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직감을 받았다. 윤소민은 충격에 휩싸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 시골뜨기 약골이 감히 나를. 그녀는
즉시 자신의 친구들에게 준호의 모든 것을 캐내어 약점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준호의 발표가 부정행위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학교 게시판에 그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그녀는 준호의 배경을 캐내어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려 했다. 준호는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해냈다.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의 목에 걸린 낡은 가죽 목걸이는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담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짧은 발표가 그의 삶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과거의 진실까지도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과학경진대회 예선전에서의 극적인 발표 이후 이준호를 둘러싼 상황은 급변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를 시골뜨기 농촌 학생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대신 농업과학 천재, 미래를 보는 눈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대중의 시선은 호기심과 함께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은 동시에 준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학교 이사장의 딸이자 엄친딸로 불리는 윤소미, 요은소미 학생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를 준호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이 채웠다. 그녀는 준호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 촌뜨기는 뭔가 위험해. 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윤소미는 자신의 친구들을 동원하여 준호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의 능력을 사기 또는 정신병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했다. 그녀는 학교 커뮤니티와 SNS를 이용해 준호를 관심병 환자, 조작 전문가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녀의 손아귀에는 여전히 학교 내의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이 있었다. 학교의 한소미 선생님은 준호의 발표 이후 골머리를 앓았다. 그녀는 학교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윤소미와 그녀의 부유한 부모님의 압력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를 돕고 싶었지만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웠기에 그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준호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면서도 은밀히 그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준호가 홀로 이 모든 압력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교내 과학 경진 대회는 결선에 다가올수록 더욱 뜨거워졌다. 하지만 윤소미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준호의 연습을 방해하고 그의 친구들을 괴롭히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준호는 홀로 이 모든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를 지지했던 몇몇 친구들은 윤소미의 지속적인 위협에 못 이겨 결국 멀어져 갔다. 준호의 마음은 더욱 지쳐갔다. 결국 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는 윤소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결승전에서 준호는 윤소미가 지정하는 주제에 대해 즉흥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궁극의 시험이 내려졌다. 이준호 학생에게 최후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효정 교장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발표했다. 결승전에서 윤소미 학생이 지정하는 주제에 대해 10분 안에 완벽하게 발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교내 과학 경진대회 우승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며 학교폭력 예방 지침 위반 및 학칙 위반으로 퇴학 처분까지 고려될 것입니다. 동시에 윤소미 학생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준호에게 내려진 마지막 통첩이었다. 그의 운명이 걸린 단 10분의 승부였다. 윤소미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준호를 비웃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 최후 통첩이 준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준호는 침묵했다.
10분 안에 즉흥적으로 완벽한 과학 발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윤소민은 그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의 낡은 사물함은 파손되었고 그의 교과서는 찢겨졌다. 그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밤늦도록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윤소미의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과학적 답변을 분석했다. 그의 목에 걸린 가죽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의 마음은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수첩이 없으니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는 문득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네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진정으로 그 힘을 사용하려면 너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 빛이라니 대체 무슨 빛을 말하는 걸까? 수첩 없이도 그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준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학교 과학실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학교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는 익숙하게 밤거리를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에 학교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들어왔다. 그 카메라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눈처럼 학교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가죽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CCTV 카메라들을 비추자 그의 눈에는 카메라 속에 기록된 미세한 데이터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윤소미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모습, 그녀가 학교 폭력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행동들, 그리고 심지어 교직원들과 은밀히 접촉했던 장면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실의 잔상이었다. 그의 능력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시각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준호는 그제야 빛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목걸이에서 나오는 빛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투영하는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통해 윤소미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파손된 서류나 조작된 전산망이 아닌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윤소미가 의도적으로 숨긴 학교 폭력의 증거들, 그녀가 다른 학생들에게 가했던 협박, 그리고 교직원들과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단서들을 시각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식물학 지식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학교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분석을 현실에 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승전이 열릴 강당의 대형 스크린, 그리고 학교의 모든 전광판까지도 그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밤은 깊어졌고 준호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결승전이 열릴 강당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그 안에 잠재된 특별한 능력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새벽녘, 준호는 낡은 교복 차림으로 강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강당 안에는 이미 윤소미와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교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준호를 향해 있었다. 윤소미의 눈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담겨 있었다. 한소미 선생님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가 교차했다. 준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는 모든 편견 앞에서 진실의 빛을 밝혀내야만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교내과학 경진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소미 선생님은 긴장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준호를 향해 냉담하게 말했다. 이준호 학생, 이제 10분 안에 완벽하게 발표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우승 자격은 박탈될 것이며 학교폭력 예방지침 위반 및 학칙 위반으로 퇴학 처분까지 고려될 것입니다. 동시에 윤소미 학생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압박과 함께 준호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윤소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감에 도취된 듯 준호를 바라보았다. 숨막히는 순간 준호는 천천히 발표장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목에 걸린 가죽 목걸이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소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윤소미가 코웃음을 쳤다. 여전히 허황된 망상만 늘어놓는군. 증거지 없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증거는 제 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는 자신의 목에 걸린 가죽 목걸이를 높이 들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푸른빛이 강당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했다. 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스크린 위의 복잡한 데이터와 학교 내부의 잔상들이 3D 홀로그램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준호의 가죽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처럼 숫자와 이미지들을 엮어냈고 준호의 목소리에 맞춰 그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었다. 준호는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행동 패턴, 그래프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윤소미, 너는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고 학교 폭력을 일삼아왔다. 그리고 너의 친구들을 시켜 나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심지어 나의 사물함까지 파손시켰어. 이 데이터는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준다. 스크린에는 윤소미가 다른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생생한 영상과 함께 그녀가 준호의 사물함을 파손하고 계획서를 찢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어서 윤소미가 자신의 친구들을 지휘하여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교직원들과 은밀히 접촉하여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하는 장면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윤소미의 모든 학교폭력 행위, 그녀의 은밀한 협박, 그리고 교직원들과의 불법적인 거래, 정황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윤소미와 그녀의 뒤를 봐주던 교직원들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의 분석은 전문 프로파일러의 브리핑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윤소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강당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강당 전체가 준호가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윤소미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윤소미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모습, 교직원들과 은밀히 만나 비리를 저지르는 장면,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했던 기록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윤소미와 그녀를 비호하던 교직원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강당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준호가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농촌 학생이 진짜 천재 과학자였어. 윤소미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퇴학시켜라. 학교 폭력이 저렇게 심각했다니 교장은 뭘 한 거야.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준호를 동정하거나 비웃었던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고 윤소미와 그녀를 비호하던 교직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강당에 메아리쳤다. 그들의 오만함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준호는 스크린을 보았다.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해냈다.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는 윤소미의 악행을 폭로하고 학교 폭력의 실체를 세상에 알렸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한 소년의 성공을 넘어섰다. 그것은 진실과 지혜가 불의와 탐욕을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빛은 이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었다. 교내과학 경진대회 결승전에서의 극적인 폭로 이후 이준호의 삶은 경랑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윤소미는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학교에서 퇴학 처분되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비행과 그동안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윤소미를 비호하던 교직원들 또한 모두 해고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준호를 처음부터 신뢰했던 몇몇 학생들과 교사들은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사과했다. 그들은 준호의 용기와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제는 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특히 한소미 선생님은 자신의 책임감을 통감하며 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는 준호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준호가 살던 낡은 동네는 이제 철거의 위협에서 벗어났다. 윤소미의 부모님이 사회에 환원한 재산의 일부와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그곳은 새롭게 재건되었다. 낡은 집들은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했지만 동네 특유의 정과 따뜻함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준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를 마을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뿔이 썩은 병으로 고통받던 인삼밭은 준호의 지혜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푸르게 자라났다. 준호는 학업을 마친 후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농업과학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는 명문과학기술대학에 진학하여 식물유전학과 생명공학 기술을 더욱 깊이 있게 갈고 닦았다. 그의 특별한 능력, 즉 생명의 흐름을 보고 제어하는 눈저물은 연구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는 단순히 식물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뿌리 썩은 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천년초의 유전자를 활용하여
병에 강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등 독보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로 성장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지식 탐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마법과도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자신의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는 책상 옆에 놓인 낡은 가죽 목걸이를 집어들고 가만히 어루만졌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는 할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게 했다. 할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인 진정한 강함은 내 안에 있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멘토이자 할아버지의 제자였던 박지원 박사는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는 준호가 과학자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준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 준호야, 너의 연구는 이제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섰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구를 살리는 존재가 되고 있단다. 박지원 박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박사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선물 덕분이고요. 저는 이제 제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요. 그의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자 그의 사명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것은 과거의 무지하고 불안했던 평온과는 달랐다. 모든 역경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진정한 평화였다. 그는 더 이상 가난이나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의 삶에 두 번째 봄아 따르첼은 이렇게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다. 5년 후, 이준호는 더 이상 농촌에서 온 시골뜨기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전 세계 농업과학계가 주목하는 선구자이자 생명의 지혜를 가진 혁신가로 우뚝 섰다. 그가 이끄는 국립식물과학연구소는 난치성 식물 질병 치료와 지속 가능한 식량 문제 해결에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며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준호의 리더십은 단순히 과학적 발견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자연과의 조화와 인류의 공존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모든 연구와 혁신의 중심에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두었다. 그는 기술이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준호는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영광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과 젊은 과학도들을 위해 황금 이삭 재단 투어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의 목걸이 속 벼 이삭 문양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뿌리 썩은 병으로 고통받는 농가의 무상으로 천년초 품종을 지원하고 식물 과학 분야에 재능이 있지만 교육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했다. 그는 매년 국내외 유수 대학과 농업기술 포럼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강단에 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지식은 뿌리이고 지혜는 그 뿌리에서 뻗어나는 생명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젊은 인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준호의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가죽 목걸이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연구복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연구실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목걸이를 집어들고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았다.
그에게 목걸이는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자신의 초심을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의 멘토이자 할아버지의 제자였던 박지원 박사가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박 박사는 은퇴 후에도 황금이삭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준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들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진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준호는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 마을을 찾았다.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웠던 곳이자 그의 할아버지가 농업 연구에 매진했던 곳이기도 했다. 마을은 준호와 황금이삭재단의 후원으로 새롭게 변화하여 지혜로운 들판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그날은 황금이삭재단이 주최하는 풍년축제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준호는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저는 이곳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내면에 숨겨진 지혜의 빛과 할아버지의 유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황금이삭재단은 모든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고 모든 농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마을 주민들과 재단 후원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식물학자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준호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마을 주민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는 또한 축제에 참여한 어린 과학도들에게 직접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선물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마지막 이미지 해질녘, 준호는 지혜로운 들판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 홀로 서 있었다. 멀리 황금빛으로 물든 벼 이삭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그의 목에 걸린 가죽 목걸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벼 이삭 문양은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함이나 고독이 아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의 평온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농촌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이자 수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였다.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마치 할아버지의 영혼이 그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과 지혜가 만들어낼 끝없이 펼쳐질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평범한 학생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지혜를 발견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세상에 공정함과 희망을 선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때는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이 우리 안에 잠재된 가장 큰 힘을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준호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이준호 박사님께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햇살이 투명한 유리창을 넘어 고요히 흐르는 시간 속으로 스며들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좁은 원룸에서 이준호, 리, 준호.
묵묵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17살의 그는 낡은 교복과 단정하지 못한 머리카락, 그리고 시골에서 온 듯한 투박한 말투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곤 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나 일부 선생님들은 그를 소심하고 어리석은 아이라고 여기곤 했다. 찌개를 끓이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방 안을 채우는 것은 익숙한 자취 음식의 냄새와 똑딱거리는 벽시계 소리뿐이었다. 그는 작은 식탁에 홀로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반짝였지만 그의 눈빛은 늘 어딘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고요함은 그의 오래된 친구이자 가끔은 견딜 수 없는 무게였다.